뉴저지 예비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유권자들은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아이스 이민 단속이 약 67만 개의 일자리 감소와 연관됐고 그 영향이 미국 출생 노동자와 지역 소비로까지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볼라의 확산세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회복 후 퇴원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케냐 현지 격리시설 설치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약물 과다 복용 챌린지, 급식 괴롭힘 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강화된 근로요건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식료품 가격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서류 제출과 자격 확인이 시급해졌습니다. 올해부터 사회보장국의 연금 인상과 은퇴 기준 상향이 동시에 진행되는 등 은퇴 재정 전반에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직 한인 수학 여교사가 10대 남학생을 수년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소송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뉴저지 예비선거가 내일 6월 2일 치러집니다. 재산세와 치안, 교육, 타운 행정처럼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후보들을 정하는 선거입니다. 한인사회의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지역 정치권에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저지 예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인 6월 2일 화요일 유권자들은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오는 11월 본선에 나설 정당별 후보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방 상하원 선거를 비롯해 카운티장, 카운티 커미셔너, 카운티 선출직, 그리고 각 타운의 시장과 시의원 선거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팰리세이드 파크를 비롯한 버겐 카운티 한인 밀집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예비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본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재산세와 주차, 치안, 교육, 소상공인 정책, 타운 행정 서비스는 대부분 지역 선출직의 결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제도나 세금 관련된 내용은 바로 이런 로컬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연방 어떤 대통령 선거는 전체적인 미국의 기조이긴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진짜 중요한 지역의 선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빨리 이제 바꾸셔야 하고. 한인 유권자들의 낮은 참여율도 과제로 지적됩니다. 투표하지 않는 커뮤니티의 목소리는 정치권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동찬 대표는 한인 사회가 소수라는 이유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예비선거에서 결집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권자 등록률도 뉴저지에서 전체는 거의 93%에 이르는데 한인들 한 55%거든요. 거기에다가 투표율도 10%가 낮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지역의 정치인들이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무시를 해도 상관없는 그런 투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누가 눈에 띄겠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수기라는 것 때문에 존재감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 사회는 3%도 안 되는 유대계가 미국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물론 0.3%이지만 버겐 카운티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결집된 그런 목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뉴저지는 정당을 등록하지 않은 유권자도 예비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정당 소속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이후 무소속으로 돌아가려면 별도의 정당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표 절차가 낯선 유권자들을 위한 도움도 제공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유권자 등록 확인과 투표소 찾기, 견본 투표용지 확인, 우편 투표와 현장 투표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투표기계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유권자들을 위해
모의 투표 체험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투표소나 투표 방법이 궁금한 유권자는 시민참여센터 한라인 347-766-522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예비선거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아이스 이민 단속이 미국 지역 경제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아이스 체포가 급증한 도시들을 분석한 결과 단속이 약 67만 개 일자리 감소와 연관됐고 그 영향은 이민 노동자뿐만 아니라 미국 출생 노동자와 지역 소비까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이민 단속이 지역 경제에 예상보다 큰 충격을 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체포가 급증한 미국 내 86개의 도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단속 급증 이후 이들 지역에서 약 66만 8천 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구진은 아이스의 체포 증가가 단순히 체포된 개인의 고용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체포 증가 한 건당 평균 13개 일자리 감소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은 건설업이었습니다. 건설업은 이민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분야로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이 공사 지연과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장은 건설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숙박 음식 서비스업은 물론 예술, 엔터테인먼트처럼 이민 노동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서도 고용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대규모 단속이 진행되면 이민자와 가족, 이웃들이 외출과 소비를 줄이고 그 여파로 지역 상권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속 대상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식당과 상점, 서비스업, 건설 현장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 출생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미쳤다는 점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약 66만 8천 개 일자리 가운데 5만 1천 개에서 최대 29만 7천 개가 미국 출신 노동자의 일자리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노동자가 줄면 그 자리를 미국인 노동자가 곧바로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소비 위축으로 사업 자체를 줄이는 경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같은 단속 여파는 소비 지출 감소로도 이어졌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의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는 아이스 단속 발표 이후 2달 동안 소비 지출이 20에서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 단속의 목표라면 광범위한 대규모 단속은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의심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확산세가 이어지며 방역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환자가 처음으로 회복 후 퇴원한 사례가 확인돼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미국의 격리시설 설치를 둘러싼 반발과 시위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염자 중 일부가 회복해 퇴원한 첫 사례가 공식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콩고 동부 이투리주 분이아의 에볼라 치료센터에서 환자 5명이 회복 후에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산 중인 분디부교형 에볼라에서 공식 회복 사례가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해당 변종은 아직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의료당국은 조기 진단과 지역사회 협력이 확산 억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HO는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의료기관 방문이 회복에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콩고와 우간다를 합친 확진자는 134명, 사망자는 246명으로 집계됐으며 콩고 내 의심 사례만 약 1,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의료 물자 부족뿐 아니라 주민들의 불신과 무장 세력 공격까지 겹치면서 방역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장례 과정에서 시신 처리 방식이 지역 관습과 다르다고 충돌하면서 의료시설을 공격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미국 공군기지 앞에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에볼라 격리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해외 노출된 미국인을 격리 및 치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미 보건당국은 해당 시설에 최대 50개 병상을 마련하고 해외 노출자를 케냐로 이송해 격리할 계획이었으며 오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법원이 소송 심리 기간 동안 설립 및 환자 입국을 중단시키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케냐의 에볼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약 1,35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WHO와 국제보건단체들은 검사 지연과 자원 부족으로 실제 확산 규모 파악이 어렵고 대응 속도가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확산이 팬데믹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지만 글로벌 보건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전역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약물 과다 복용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점심 식사 시간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지하철에서는 10대들의 위험천만한 서브웨이 서핑 챌린지까지 이어지며 청소년 안전 문제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레디 아동병원 의료진들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확산되고 있는 베네드릴 챌린지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챌린지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항히스타민제인 디펜히드라민을 과다 복용해 환각 상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최대 12정까지 복용할 것을 부추기는 내용이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일명 베나드릴 챌린지라고 불리는 이 위험 행동은 알러지 약으로 알려져 있는 베나드릴 약을 과다 복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최소 5명의 아동이 해당 약물의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용량이 환각을 유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물을 과다 복용할 시 심박수 급증, 발작, 혼란, 환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약사 측과 보건당국은 해당 위험 챌린지와 관련된 컨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학교 급식실에서는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온라인에 올리고 조롱하는 점심 사진 괴롭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친구가 음식을 먹는 순간이나 혼자 식사하는 장면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이를 조롱하는 등의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반복적인 촬영과 소셜미디어 게시로 심리적 위축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학생은 카페테리아를 피해 다니거나 점심을 거르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식실이 교직원 감시가 상대적으로 적고 짧은 시간 내 은밀하게 촬영이 가능해 괴롭힘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뉴욕시에서 매년 사망자가 반복되고 있는 서브웨이 서핑 역시 10대 사이에서 챌린지 유행으로 번지면서 오랫동안 사회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서브웨이 서핑은 달리는 지하철의 위에 올라타거나 옆에 매달리는 행위로 터널이나 다리 구조물에 충돌하는 위험은 물론 전선에 닿으면 즉사 수준의 감전 위험까지 있습니다. 드론을 투입해 위험 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유가족들과 서브웨이 서핑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해 사고 재발 방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 지하철 서핑 시도 또는 관련 행위로 8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는 것이 목표라며 청소년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026년부터 사회보장국의 주요 제도 변경이 본격 시행되면서 약 7,500만 명의 수급자와 근로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연금 인상과 은퇴 기준 상향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세금 부담과 의료비 증가까지 맞물리며 은퇴 재정 전반에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사회보장국이 2026년부터 사회보장연금과 보충보장소득에 대해 2.8%의 생계비 조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약 7,500만 명의 수급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은 만 62세부터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보다 앞서 수령을 시작할 경우 월 지급액이 영구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해진 은퇴 연령 이전에 연금을 받을 경우 최대 약 30%까지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배우자 연금의 경우 감액폭은 최대 35%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 연령이 될 때까지 연금 수령을 미룰 경우 월 지급액은 줄어들지 않으며 만 70세까지 연금 수령을 연기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은퇴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1943년에서 1954년 사이 출생자는 이미 66세가 은퇴 연령입니다. 1955년 이후 출생자는 은퇴 연령이 66세 2개월, 1956년 출생자는 66세 4개월 등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026년 기준 1960년 이후 출생자의 은퇴 연령은 67세로 적용됩니다. 또 조기 수령 시 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정도 역시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60년 이후 출생자가 62세에 연금을 받을 경우 $1,000 기준 약 $700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가장 큰 감액을 적용받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401k와 개인퇴직계좌 IRA의 연간 납입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가입자에게 허용되는 추가 납입, 이른바 캐치업 기여금 한도도 확대됩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보다 $500 늘어난 $8,000까지 추가 적립이 가능해져 50세 이상은 연간 최대 $32,500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에서 63세 사이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캐치업 한도는 작년과 동일한 $11,250로 유지됩니다. IRA 연간 납입 한도는 2025년 $7,000에서 2026년 $7,500로 인상됐으며 50세 이상 가입자의 추가 납입 한도 역시 $1,000에서 $1,100로 확대돼 최대 $8,600까지 적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향후 사회보장연금 수급액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 약 4% 수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제도 변화와 개인의 은퇴 시점 선택이 재정 계획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 푸드 스탬프 스냅 수급자 일부에게 혜택 중단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강화된 근로요건이 적용되기 시작한 가운데 월 80시간의 근로, 교육, 직업훈련, 봉사활동을 보고하지 못하거나 예외 대상임을 확인하지 못한 수급자는 이달부터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서류 제출과 자격 확인이 시급해졌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일부 스냅 수급자들에게 강화된 근로요건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주로 18세에서 64세 성인입니다. 14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건강상 이유나 장애, 임신, 돌봄 책임 등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스냅 혜택을 유지하려면 한 달에 80시간의 근로, 교육, 직업훈련 또는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를 서류로 증명하거나 보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급여 명세서, 고용주 확인서, 자원봉사 기록, 직업훈련 참여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수급자는 XSHRA 온라인 계정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월과 4월, 5월까지 3개월 동안 요건을 충족했다는 기록을 보고하지 못했거나 예외 대상임을 확인하지 못한 수급자는 6월부터 스냅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잘 모르거나 영어나 온라인 서류 제출이 익숙하지 않은 수급자들은 기한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화당은 근로요건 강화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노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일자리 제공 없이 서류 부담과 제재만 늘어나면 저소득층의 식생활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뉴욕시 당국은 통지를 받은 수급자라면 본인이 근로요건 대상인지 예외 대상인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뉴욕시 수급자는 스냅 상담 전화 718-762-7669로 문의하면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부 소속 전직 한인 수학교사가 10대 남학생을 수년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소송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교육부의 면책 주장을 현 단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원고 측에 추가 사실관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원고는 지난 2009년부터 2010학년도 사우스 LA 도르시 고등학교 10학년 재학 중 당시 수학 담당이었던 한인 여성 교사 제인 김 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30대였던 김 씨는 원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접근했고 보충 지도를 명목으로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도 원고를 교실에 머물게 했습니다. 원고 측은 김 씨가 음식과 선물을 주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고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이른바 그루밍 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실 안에서 수십 차례 성적 학대가 있었고 김 씨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거나 원고가 다른 여학생들과 교류할 때 질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재학 중 김 씨와의 관계를 끊었지만 이후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세가 된 지난해 5월 LA 통합교육부 등을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미성년자 성적 학대,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 미성년자 감독 소홀, 부실 채용과 감독 소홀 등의 청구가 담겼습니다.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쟁점은 학교와 교육부가 당시 의심 정황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LA 통합교육부 측은 학교 직원들이 교사와 학생 사이 부적절한 관계를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교육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수페리어 법원의 제프리 맥팔랜드 판사는 교육부의 면책 주장을 현 단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판사는 학교 관계자들이 김 씨와 학생의 관계를 인지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소장에 부족하다며 원고 측의 추가 사실관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직 원고 측 주장이 법정에서 입증된 단계는 아닙니다. 형사 기소 여부도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사건은 추가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뉴저지에 있는 본사를 텍사스주로 이전합니다. 삼성전자는 뉴저지 잉그로드 클리프에 있는 미국 법인 본사를 올해 안에 텍사스주 플레이노로 옮기기로 하고 최근 직원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공지했습니다. 지난해 리치필드 파크에서 잉그로드 클리프로 본사를 옮긴 데 이어 1년 만에 재이전입니다. 현재 뉴저지 본사에는 약 1,0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부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이 새 본사로 재배치될 전망입니다. 플레이노에는 모바일과 네트워크 사업 사무소가 있고 인근 오스틴과 테일러에는 반도체 관련 거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전은 텍사스 내 사업 시너지를 높이고 세제 혜택과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뉴저지 뉴요크의 아이스 구금시설 딜레이뉴얼 주변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스바라카 뉴요크 시장은 딜레이뉴얼 반경 0.5마일 구역에 대해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통행금지 이후 현장에 남아있던 일부 시위대가 반복적인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아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일부 시위대가 헬멧과 방패, 방독면 등을 갖추고 있었고 앞서 바리케이트 충돌과 물건 투척, 타이어 방화 등 위험한 행동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위대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딜레이니 혼례, 열악한 처우와 의료 접근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국타안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가족 면회가 재개됐다며 평화적 시위와 공공안전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망명 신청을 인터뷰 없이 기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접수된 망명 신청을 별도 인터뷰 없이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이민법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년 안에 망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강 문제나 잘못된 법률 조언,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등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새 방안이 시행되면 기한을 넘긴 이유나 예외 사유를 설명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망명 신청 적체를 줄이고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민자 지원 단체들은 절차가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도박 중독 치료에 대한 민간 보험 적용이 의무화됩니다. 2026에서 2027 회계년도 뉴욕주 예산안에 따라 앞으로 도박 중독도 알코올, 약물 중독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도박 중독이 약물 남용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민간 보험사가 치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카지노와 스포츠 베팅 등 합법 도박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퀸즈 시티필드 인근에서도 대형 카지노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등 도박 접근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플러싱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도 치료 지원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1일 월요일에 함께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